제4장 최후의 결의 1. 이날 아침 여러 사람이 표투르 스체파노비치의 모습을 보았다.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가 무척 흥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었다. 오후 2시경 그는 가가노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가가노프는 하루 전에 시골로부터 도착했는데 그 집에는 방문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번에 새로 일어난 스캔들에 대해 열심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누구보다 많이 짓거렸고 남들로 하여금 자기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했다. 그는 지금 이 마을에서 머리에 구멍이 뚫린 수다쟁이 대학생으로 통했다. 지금 그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 화제는 금세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더욱이 온 마을이 그 얘기로 큰 소동을 피우고 있었던 터였으므로 그는 극히 최근까지도 부인에 가깝고 허물없는 상담자였던 처지에서 여러 가지 진기하고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그러던 중 그는 의외로, 물론 부주의로 마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모든 인사들에 대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의견도 간간히 비쳤다. 그것은 곧 자리에 임했던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음은 더할 나위 없었다. 그의 얘기는 전체가 애매하고 요령부득이었다. 그것은 아기가 없는 정직한 인간이 일시의 산더미 같은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안 될 괴로운 처지에 놓여 단순하고 서투른 솜씨 때문에 무엇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말을 맺어야 할지 몰라 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했다. 그는 부주의하게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스타브로긴의 비밀을 환히 알고 있고 그 음모를 조종한 사람은 바로 그녀다. 이런 뜻의 말을 불쑥 입 밖에 냈다. 말하자면 부인이 표투르 스체파노비치에게 그런 일을 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 불쌍한 리자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거의 자기 손으로 리자를 마차에 태워 스타브로긴네 집으로 데려가는 일을 억지로 떠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당신네들은 얼마든지 조롱하세요. 아, 내가 전부터 알았던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만 했던들 하고 그는 말을 맺었다. 스타브로긴에 관한 여러 가지 불안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정면으로 딱 잘라 말했다. 레바드킨의 횡사는 그의 생각으로는 순전히 우발 사건이며 돈을 보였던 레바드킨이 철두철미하게 나빴던 거라고. 그는 이 사실을 각별히 잘 설명했다. 그의 얘기를 듣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자네는 그런 소리를 하면 못 쓴다. 자네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게다가 잠도 잘 뻔한 그런 처지가 아니냐. 지금에 와서 앞장서서 부인의 얼굴에 흑칠하고 있다. 그런 처세는 결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곧 항변했다. 내가 거기서 먹고 마신 것은 나한테 돈이 없어 한 일은 아니오. 그쪽 사람들이 나를 초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내 잘못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느 만큼 감사하면 좋을지 그건 나 자신의 판단에 달린 일이오. 결국 전체적으로 일동이 받은 인상은 그로선 매우 유리하게 돌아갔다. 어쨌든 저 사람이 점잖지 못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물론 헛붕서니처럼 빈소리만 치고 다녔다 할지라도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바보 같은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저 사람이 부인을 만류하지 않았던가. 그날 2시경 돌연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토록 소란한 소문의 주인공인 스타브로긴이 벼랑간 정오의 기차로 빼찌르부르크로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대단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극도로 놀란 나머지 얼굴빛까지 변해 누가 저 사람을 도망시켰어 하고 이상한 소리마저 질렀다. 그는 곧장 가가노프네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왔다. 그러나 그는 그로부터 두어 집에 얼굴을 내밀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비록 대단히 어려운 일을 겪었을지라도 율리아 미하일로브나한테로 빠져들어갈 수 있었다. 부인은 절대로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일에 대해서 3주일 후에 부인이 빼찌르부르크로 떠날 즈음에 당사자인 부인 입에서 처음으로 들었다. 부인은 상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는 도시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협박했어요. 하고 몹시 두려워 몸을 떨며 전했다. 보아하니 그는 만일 부인이 뭔가 얘기라도 하고파 하는 눈치만 보이면
부인도 한패라고 닦아세워 위협했던 모양이다. 부인을 위협할 필요성은 물론 당사자인 부인 같은 이는 알 리가 없고 당시 그의 음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무슨 이유로 그가 부인의 친무 여하에 대해서 그토록 신경을 썼으며 또 부인은 무엇 때문에 새로운 분격의 폭발을 그토록 두려워했던가. 이 이유를 부인이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뒤의 일이었다. 날도 완전히 저물어 어두컴컴해진 저녁 7시가 지나서 마을 끝에 있는 포민 뒷골목에 쓰러져가는 조그만 집, 소위 에르켈리의 거처에 우리 5인조의 동지들이 죄다 모였다. 이 총회는 바로 뾰트르 스체파노비치가 소집한 것이지만 그 자신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이 지각했던 것이다. 회원들은 벌써 1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이 소위 에르켈리란 비르긴스킨의 명명일에 연필을 손에 들고 수첩을 앞에 놓은 채 시종 말없이 앉아만 있던 바로 그 젊은 장교였다. 그는 최근에 이 마을로 옮겨와서 평민 출신의 늙은 두 누이가 살고 있는 한적한 뒷골목집에 방을 빌어 쓰고 있지만 얼마 후 전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의 집은 동지들이 모이기엔 가장 안전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다. 이 기묘한 소녀는 유달리 말이 없는 성질로 유명하다. 아무리 동료들이 야단법석을 떨어도 아무리 이상한 일이 화제에 올라도 그 자신은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고 비상한 주의를 기울이고 어린애 같은 눈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주시하면서 열흘밤을 계속해서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는 생김새가 극히 사랑스럽고 영리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5인조에 속해 있진 않으나 아마 어떤 실천면에 있어서 특별한 임무를 띠게 될 것이라고 모두들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겐 아무런 특별한 임무도 없을 뿐더러 자기의 위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다만 얼마 전에 만난 뾰트르 스체파노비치에 깊이 심취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만일 그가 너무 일찍이 타락한 사회주의 나부랭이 괴물을 만나 뭔가 사회적이고 낭만적인 구실 밑에서 강도와 같은 도당을 만들고 우선 시험 삼아 누구라도 처음 만나는 농군을 죽이고 돈을 강탈하라는 명령만 받았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터벅터벅 밖으로 나가 그대로 실천에 옮길 사람일 것이다. 그에겐 병약한 모친이 있었다. 다달이 얼마 되지 않는 봉급의 절반을 보내곤 했다. 그의 모친은 이 아마색의 귀여운 머리에 얼마나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을까. 얼마나 내 자식을 위해 두려워 몸을 떨었을까. 얼마나 내 자식의 몸을 위해 기도를 했던 것일까. 내가 이 소년을 위해 구질구질한 얘기를 늘어놓는 것도 사실 이 소년이 너무나 불쌍해서 못 견뎠기 때문이다. 동지들은 흥분하고 있었다. 간밤의 사건이 그들을 경악의 도가니 속으로 휘몰아 넣었던 것이다. 일동은 어쩐지 겁에 질린 것 같았다. 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가담하고 있었던 단순한 추악스러운 사건이 마침내 그들에게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밤의 화재, 레바드킨 오누이의 참살, 리자에 대한 군중의 폭행. 이런 것들은 모두 그들의 프로그램 속에서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당돌한 일이었다. 그들은 전제와 횡포를 가지고 자기들을 조종하던 인간을 열을 올려가면서 비난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뾰트르 스체파노비치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서로 보조를 맞춰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실한 설명을 요구한다. 만약 그가 또다시 전처럼 애매한 소리를 하며 우리를 속인다면 단연 5인조를 부숴버리고 그 대신 이상선전의 새로운 비밀 결사를 조직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발의에 기초를 두어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이다. 리프친과 슈갈레프와 민정통은 특히 이 의견을 주장했다. 람씨는 동의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잠자코 있었다. 비르긴스키는 망설이면서 우선 뾰트르 스체파노비치의 얘기를 듣자고 했다. 그래서 일단 뾰트르 스체파노비치의 설명을 듣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까지나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이런 아나무인격인 그의 태도가 한층 더 그들의 마음속에 독을 부어 넣었다. 에르켈리는 침묵을 지킨 채로 차 심부름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는 사모바르도 가져오지 않고 또 한효도 들여보내지 않고 손수 차를 담은 컵을 쟁반에 얹어 주부로부터 직접 받아서 운반해 왔다. 뾰트르 스체파노비치는 8시 반에야 겨우 그 얼굴을 나타냈다. 그는 일동이 자리 잡고 있는 긴 의자 앞 둥근 탁자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섰다. 손에 모자를 든 채 차도 사양하여 마시지 않았다.
그는 독살스럽고 딱딱하고 오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틀림없이 모두가 음모를 꾸미고 있군 하고 깨달았음이 분명했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한 가지 자네들이 생각하는 바를 까놓고 말해보게. 자네들은 뭔가 옷깃을 여미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일동의 얼굴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심술궂은 차가운 웃음을 띠며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리프치는 일동을 대표해서 말문을 터뜨렸다. 분격한 나머지 목소리마저 떨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간 우리들의 머리통이 터져버리기가 십상이요 하고 말했다. 물론 자기네들은 머리통이 터진다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아니, 이미 그런 각오가 다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공동의 사업을 위해서만이다. 일동의 동요와 찬성의 기미가 느껴졌다. 그러므로 우리들한테는 탁 털어놓고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통 모르지 않나. 또 일부는 동요했다. 목총을 가다듬는 소리가 몇 군데서 들렸다. 저런 식으로 일을 꾸며놓은 것은 우리들로선 굴욕이며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두려워서가 아니다. 가령 한 사람의 인간이 자기만 활동하고 나머지는 실없이 하라는 대로만 쫓아다니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나머지는 끽소리도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 채, 바보같이. 대간절 어떻게 하자는 건가? 대간절 저 스타브로긴 씨의 하찮은 음모가 리프치는 왈칵했다. 우리의 공동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그분이 중앙본부하고 어떤 비밀한 관계를 가졌다 해도 그건 아랑곳 없어요. 가령 그런 공상적인 중앙본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린 그런 걸 별로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경찰이 법석을 떨게 되었고 그리고 실오리를 따라 더듬어 올라가면 실패까지 닿게 마련이니까요. 당신이 스타브로긴하고 함께 붙잡히면 우리도 같이 잡히게 된답니다. 하고 민정통이 말했다. 그리고 공동의 사업을 위해선 전혀 무익한 일입니다. 하고 비르긴스키가 침울한 어조로 말을 맺었다.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릴. 그 살인은 완전한 우발 사건이란 말이야. 폐지가가 강탈할 목적으로 한 거야. 그러나 묘한 일치군요. 하고 리프치는 몸을 움츠렸다. 알고 싶다면 말하지. 그건 죄다 자네 손을 거쳐서 이루어진 일이야. 어떻게 나를 통해서? 첫째로 리프친 자네 자신이 이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는가. 둘째로 특히 레바드킨을 보내도록 명령을 받고 돈을 넘겨준 것도 자네가 아닌가. 그런데 자넨 뭘 했나? 가령 자네가 그 친구를 출발시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게 아닌가. 그러나 그 친구를 연단에 올려보내서 시를 낭송시켰으면 재밌을 거라고 암시를 준 것은 당신이 아닙니까? 암시는 명령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명령은 출발시키라는 거야. 명령? 그거 참 이상한 말이군요. 그뿐 아니라 당신은 출발을 중지하도록 명령했어요. 자넨 잘못 생각했어. 그리고 자기의 우열과 고집을 폭로했어. 아무튼 저 살인사건은 폐지가의 짓이고 하수인도 그 혼자고 돈을 강탈할 목적으로 한 짓이란 말이야. 자넨 밖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어버린 거야. 자네는 겁을 집어먹은 거야. 스타브로기는 그런 바보가 아니야. 또 그 증거로서도 그는 오늘 낮 12시에 부지사하고 만난 후 빼제르부르크로 떠나갔어. 가령 자네가 말하듯이 그런 일이 있다면 백주에 빼제르부르크로 보낼 리가 만무하지 않나. 그거야 우리들도 스타브로긴 씨 자신이 하수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어요. 도끼가 서린 거침없는 말투로 리프치는 이렇게 말을 받았다. 스타브로긴 씨는 나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몰랐을는지 모릅니다. 염소가 가마솥에 들어가듯 나는 이 사건에 휩쓸려 들어갈는지 모릅니다. 영문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건 당신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자네는 누구를 비난하는 건가?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어두운 눈길로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를테면 마을을 태워야 할 필요를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네가 그렇게 넘겨짓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나쁘단 말이야. 자, 이걸 한번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어떻겠나? 참고로 말일세. 그는 램프케 앞으로 보낸 레바드킨의 무명의 편지를 호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선 리프친한테 넘겨주었다.
이쪽은 그걸 보고 놀란 듯 했으나 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편지는 재빨리 한 바퀴 돌았다. 이건 틀림없는 레바드킨의 글씨인가요? 하고 슈갈레프는 물었다. 그의 글씨야. 리프친과 민정통이 단언했다. 난 자네들이 레바드킨에 대해 무척 감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보인 거요. 편지를 되찾으면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말했다. 그러니까 제군, 페지카란 녀석이 전혀 우연하게 우리를 위험인물로부터 구출해준 셈이 된 거요. 우연은 간혹 가다가 이런 일도 한다네. 참 좋은 교훈이 아닌가. 회원들은 재빨리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런데 제군, 이번에 내가 자네들한테 질문을 할 차례가 된 것 같소.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거드럭거렸다. 다름 아니라 무슨 이유로 자네들은 허가도 받지 않고 마을에 불 지르는 일을 감행한 거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우리가 마을을 태웠다고. 그건 자기의 죄를 남한테 덮어씌우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고 일동은 외쳤다. 자네들이 지나치게 빈둥거렸던 걸 나는 잘 알고 있네.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질기게도 말을 이었다. 그러나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를 상대로 장난하던 것과는 성질이 달라요. 내가 이곳에 제군들을 소집한 것은 말하자면 제군들이 바보같이 스스로 자기 앞으로 끌어당긴 위험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어. 사실 그것은 자네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이요. 어처구니 없는 소릴. 오히려 우리들 쪽에서 회원들에게 이런 방구에 의논도 없이 그같이 중대하고 아울러 기괴하기 짝이 없는 수단을 쓴 그 횡포함과 불공평함을 자네한테 선언하려던 참이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비르긴스키가 벌컥 노여움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그럼 제군은 부정하는 거군.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단언하네. 마을을 태운 것은 자네들이라고. 자네들뿐이고 따로 아무도 없어. 제군, 거짓말을 해선 못 쓰네. 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네. 그런 횡포하기 그지없는 행위로서 제군은 공동의 사업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어. 제군은 무한한 결사의 조직망 속에 겨우 하나의 매듭에 불과하단 말이야. 게다가 중앙본부에 대해 절대 복종의 의무를 갖고 있어. 그런데 제군들 중에 세 사람이 아무런 통첩도 받지 않고 쉽게 굴린 공장의 직공들에게 방아를 선동했어. 그래서 화재가 생긴 거야. 세 사람이라니 누구요? 우리들 가운데 세 사람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요? 사흘 전 밤 3시 지나서 돌카첸코, 자네는 물망초에서 폼카 자비알로프에게 기뜸해주지 않았느냐 말이야. 농담이 아닙니다. 하고 이쪽은 펄쩍대었다. 난 한마디밖에 해주지 않았어. 게다가 그것도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었어. 다만 그날 아침 그 녀석이 진탕 얻어맞았기 때문에 한 일이요. 그런데 그 녀석이 너무 취한 걸 알아채자 그냥 내버렸던 거요. 지금 당신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난 깡그리 잊어버렸을 것이요. 단 한마디 때문에 마을이 불타버리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네는 하나의 불똥 때문에 커다란 화약고가 산산이 폭파되고 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인간하고 흡사하군. 내가 구석자리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놈한테 쑥쑥 기뜸해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당신한테 알려졌나요? 돌카젠코는 불현듯 생각에 미쳤는지 이렇게 물었다. 난 그쪽 테이블 밑에 숨어 있었다네. 걱정하지 말게. 자네들의 일거일동을 샅샅이 알고 있으니까. 리프친군, 자넨 악에 찬 웃음을 짓고 있네마는 나는 말일세. 나흘 전 야밤중에 자네가 침실에서 뒹굴면서 아내를 꼬집은 일까지도 알고 있다네. 리프친은 입을 멍청하게 벌린 채 새파랗게 되었다. 이 리프친의 위협에 대한 얘기는 그가 고용하고 있던 아가피아란 하녀가 짓거렸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처음부터 이 여자에게 돈을 주고 간첩 역할을 시켰던 것이다. 사실을 증명해도 좋습니까? 돌연 슈갈레프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증명하게. 슈갈레프는 자리에 앉아 옷깃을 여몄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당신은 처음에 한 번 하고 나중에 한 번, 극히 웅변적으로 무한히 많은 결사조직망이 러시아를 뒤엎고 있다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들 결사는 제각기 쉴 새 없이 새로운 당원을 포섭하고 많은 지부에 의해 무한히 팽창하면서 끊임없이 지방관원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주민들 사이에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빈정됨과 추행, 일체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 그리고 보다 나은 상대에 대한 갈망을 낳게 하고 마침내는 화제라는 국민적인 성격을 띤 방법으로 예정된 어느 순간에 일국을 절망 속으로 빠뜨리게 하는 개통적이며 노골적인 선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난 당신의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틀리지 않도록 되새겼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확실히 당신이 중앙본부에서 파견된 대표자로서 우리들한테 보고한 행동 프로그램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앙본부라는 게 여태까지 전혀 정체도 알 수 없고 우리들로서는 거의 꿈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그대로야. 다만 자네 말이 좀 느릿느릿하다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에서 추측하면 러시아 전체를 그물처럼 뒤덮고 있는 결사의 숫자는 이미 수백을 헤아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을 더 발전시키면 만일 각자가 자기의 맡은 일을 성공리에 수행하면 러시아 전국은 주어진 기간까지에는 한 번의 신호로서 제기랄 귀찮군. 그렇잖아도 할 일이 태산 같아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획 돌렸다. 좋습니다.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서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여러 가지 추행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보았습니다. 이 고장의 행정관의 몰락을 눈앞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으로서 화재까지 보았습니다. 그 위에 당신에게 무엇이 불만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얘기한 프로그램 그대로가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를 비난하려는 겁니까? 자네들의 독단적인 횡포를 체크하는 거야.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분연히 소리쳤다.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나의 허가 없이는 행동할 수 없단 말이야. 이젠 충분해. 밀고의 준비도 다 돼 있고 해서. 내일 아니면 오늘 밤 당장 자네들은 죄다 체포될는지 몰라. 이것이 자네들한테 돌아오는 보답이야. 틀림없는 정보일세. 모두들 입을 벌린 채 멀거니 있을 뿐이었다. 더욱이 방아사주뿐만 아니라 5인조로서 체포되는 거야. 밀고자는 결사의 비밀망을 잘 알고 있는 녀석이야. 자네들의 장난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틀림없이 스타브로긴이야. 하고 리프친이 외쳤다. 어떻게? 왜 스타브로긴이라는 거야? 벼랑간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말을 더듬었다. 바보같이 그는 갑자기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건 샤토프란 말이야. 아마 자네들도 지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샤토프는 한때 우리들의 일에 가담한 적이 있다네. 난 죄다 밝혀줘야 할 것 같아. 나는 이 친구가 신용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쉴 새 없이 그를 감시하였다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녀석이 비밀결사의 조직과 그 연락관계를 이를테면 죄다 알고 있음을 발견했어. 예전에 자기가 가담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녀석은 우리를 일동으로 밀고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야. 그런데 여태까지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녀석을 큰 눈으로 봐주고 있었어. 하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그의 마음은 획 돌아서게 되었단 말이야.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충격을 받아 이젠 주저하지 않게 되었던 거야. 때문에 내일이라도 우리는 국사범이나 방화범으로서 체포될 거란 말일세. 정말인가? 어떻게 샤토프가 알고 있을까? 일동의 동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두가 사실이야. 난 나의 발자취를 자네들한테 게시하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는 점을 설명할 권리를 갖고 있진 않아도 그러나 이것만은 자네들을 위해 할 수 있어. 다름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인간을 통해서 샤토프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밀고를 연기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겨우 일주야에 불과하고 그 이상 나로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자네들도 모레 아침까진 자기 몸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일동은 잠자코 있었다. 그렇다면 그 녀석을 처치해버려야지. 처음에 돌카첸코가 고함을 질렀다. 오래전부터 해치워야 했을걸. 냠신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탕탕 치며 아기에 차서 외쳤다. 그러나 어떻게 해치우는 거야? 하고 리프친이 중얼거렸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이 질문을 재빨리 받아 자기의 계획을 진술했다. 그 계획은 이렇다. 샤토프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 인쇄기를 양도한다는 구실로 내일 저녁 해가 저물어 갈 무렵 기계가 묻혀있는 장소로 유인해서 거기서 해치우자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필요한 상세한 설명을 한 다음 샤토프의 중앙본부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상세히 얘기했다. 하지만 이것도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거야 물론 틀림없겠지만 하고 리프치는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듯 말했다. 그러나 또 같은 성질의 괴이한 일이 거듭되면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지 않을까요? 틀림없이 그렇다네. 하고 페트루 스체바노비치는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그것도 미리 다 염두에 두고 있다네. 또 완전히 혐의를 면하는 방법도 강구해 있어. 그는 전과 다름없이 정확한 어조로 키릴로프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자살을 결심한 일, 신호를 기다린다고 약속한 일, 죽기 직전에 내가 말하는 대로 유서를 남기게 된다는 일, 전부를 자기가 떠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살하려는 그의 굳은 결심. 철학적이라기보다 내 생각으로는 미치광이 같은 결심을 그쪽 본부에서 알게 되었다. 페트루 스체파노비치는 설명을 계속했다. 아무튼 그쪽에서는 머리카락이나 티끌 하나 잃지 않고 그것을 죄다 공동의 사업을 위해 이용한단 말이야. 본부는 이 결심이 끼쳐주는 이익을 파악하고 그의 각오가 철두철미함을 확인하자 러시아까지 돌아가는 여비를 이 사내에게 마련해주고 어떤 임무를 맡겼다. 그는 그 수행을 서약했다. 그래서 사실 수행했다. 게다가 본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이미 자네들도 알고 있는 서약을 시켰던 거야. 그러자 그는 죄다 약속했어. 여기서 잠시 주의해 두고 싶은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결사에 가입하여 유익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이 이상 자네들한테 밝힐 수는 없어. 어쨌든 내일 샤토프의 일이 끝난 다음 나는 그 사내한테로 가서 샤토프의 사인은 자기한테 있다는 걸 쓰게끔 할 셈이다. 이것은 극히 확실한 일처럼 생각된다. 왜냐하면 저 두 사람은 처음엔 사이가 좋아 함께 아메리카로 갔지만 나중엔 서로 다투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이런 사실을 낱낱이 유서에다 쓰게끔 할 셈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또 뭔가 키릴로프를 업고 나가도 좋아. 예를 들면 경문에 대한 일이나 방화에 대한 일부의 책임이라든가 하는. 사실 난 이 일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할 셈이야. 걱정할 것 없어. 이 친구는 하찮은 편견 따윈 갖고 있지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승낙할 거야. 의혹의 소리가 일어났다. 얘기가 너무나 당돌하고 마치 소설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키릴로프에 대해선 모두들 얼마간 들은 바가 있었다. 특히 리프치는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바꿔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소? 하고 시갈레프가 말했다. 그 말이 참말이라면 그는 미치광이임에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희망도 희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걱정 말게. 그 친구는 싫다곤 하지 않을 테니까. 하고 페트루 스체파노비치가 잘라 말했다. 계약에 따르면 나는 그 전날, 말하자면 바로 오늘 그 친구한테 예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지금 당장 리프친을 나와 함께 그 친구에게 가도록 청하겠어. 그렇게 되면 리프친은 나의 얘기가 거짓인지 참말인지 확인한 연후에 혹시 필요하다면 오늘 저녁 즉시 자네들한테 보고할 걸세. 하지만 이런 인간들을 상대로 이때까지 열심히 설명하고 귀찮게 시중둔 일이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도 베풀어 주었다고 느꼈음인지 그는 갑자기 성이 잔뜩 나서 이렇게 내뱉었다. 하지만 자네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게나. 만일 자네들이 마음을 작정하지 않는다면 이 결사는 흐지부지 분쇄되고 말 걸세. 오로지 그것은 자네들의 반항과 배반의 탓이야. 그렇게 되면 우린 이 순간부터 제각기 자유행동을 취하게끔 된다. 그러나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 가령 그러한 경우가 된다면 샤토프의 밀고와 그것에 관련된 불쾌한 일 밖에도 또 한 가지 불쾌한 일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결사를 조직할 때 굳게 선언한 일이야. 나로 말하자면 난 말이야 자네들을 그리 무서워하지 않네. 내가 자네들과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게. 어쨌든 이건 상관없는 일이지만 아니야, 우린 결심했습니다. 하고 냠신이 밝혔다. 달리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돌까젠코는 중얼거렸다. 가령 리프친이 사실을 확인한다면. 나는 반대입니다. 난 그런 잔인한 결의에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벼랑간 비르긴스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하고 페트루 스체파노비치가 되물었다.
그러나라니. 자네가 그러나라고 말했기에 그 다음을 기다리는 거야. 나는 그러나 하는 소리는 안 했을 텐데 다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가령 모두가 그런 결의를 한다면 그땐 비르긴스키는 입을 다물었다. 내 생각으론 자기 생명의 안전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난데없이 에르겔리가 말문을 열었다. 그렇지만 만일 공동의 사업을 해칠 경우에는 자기 생명의 안전을 등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리둥절하여 얼굴을 붉혔다. 모두들 자기 상념에 몰두했지만 그래도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입을 열리라곤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 같다. 우린 공동의 사업을 위하는 겁니다. 갑자기 비르긴스키가 이렇게 말했다. 모두들 자리를 떴다. 내일 모두 함께 한 군데 모이질 않고 정오에 한 번 더 일동의 정보를 종합한 다음 최후의 약정을 하자고 정했다. 그리고 인쇄기가 묻혀있는 장소가 지시되었고 저마다의 역할이 정해졌다. 리프친과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즉시 키릴로프한테로 함께 떠났다. 2. 샤토프가 틀림없이 밀고 하리라 하는 사실을 모두들 굳게 믿어버렸다. 그러나 표트르 스체파노비치가 자기들을 마치 장기의 졸처럼 마구 가지고 논다는 사실도 역시 믿고 있었다. 또 내일은 어쨌든 모두 지정된 장소에 모여 샤토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었다. 아무튼 그들은 커다란 거미줄에 걸린 파리와 같은 억울한 생각이 들어 원통했지만 그래도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에게 잘못했음에 틀림없다. 그가 현실을 다소라도 윤택하게 하는데 마음을 썼더라면 만사는 좀 더 화목하고 훨씬 더 부드럽게 되어 갔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는 사실을 부드러운 빗속에 감싸고 고대 로마의 시민다운 행위라든가 그와 흡사한 방법으로 설명하려 들지 않고 다만 난폭한 공포와 자기 생명에 관한 위협에만 중점을 뒀던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의를 유린한 방법인 것이다. 물론 만사가 생존 경쟁으로 일관된 세상이긴 하고 다른 원칙이 없다고 함은 명약관화한 일이지만 그러나 뭐니 해도 그렇지만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그들의 로마 시민다운 마음을 어루만질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 자신부터가 상계를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름이 아니라 스타브로긴의 도망이 그를 어리둥절하게 했고 압도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스타브로긴이 부지사를 면회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 한 사람도 심지어는 어머니조차도 만나지 않고 출발했던 것이다. 사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한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지방장관이 특별한 해명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하루 종일 쏘다니며 알아보았으나 결국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잡지 못했다. 그가 이토록 마음을 설레이면서 근심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시에 그리고 깨끗하게 스타브로긴을 체념할 수는 없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는 동지들을 부드럽게 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금 그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다. 일각의 지체도 없이 스타브로긴의 뒤를 쫓으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한 가지 샤토프 문제가 그의 발을 묶어놓았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5인조만은 단단히 자리 잡아 놓아야 했다. 저것들이라 해서 거저 버려둘 순 없다. 혹시 유익할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추측된다. 샤토프 문제만 해도 그렇다.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그의 밀고를 굳게 믿었다. 동지들한테 얘기한 밀고서는 모두 엉터리였다. 그런 밀고서를 이전에 본 일도 들은 일도 없었지만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마치 2 곱하기 2은 4이다 할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다. 샤토프는 무슨 일이 있던 이번 사건, 리자의 죽음, 마리아 찌모페예브나의 참사를 정말 참지 못할 거다. 바로 이 순간이라도 밀고의 계획을 단행하고 있을는지 모른다고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쩌면 이 상상에도 확실한 근거가 있을는지 모른다. 또 그가 개인으로 샤토프를 미워하고 있었던 일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언젠가 2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지만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그런 모욕을 잊어버릴 만한 위인이 절대로 못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하고 나는 확신한다.
거리의 보도는 벽돌을 깔아놓은 길로서 간혹 가다가 널빤지를 깐 데도 있었다.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그 보도를 독차지하면서 한복판을 좁다 하고 걷고 있었다. 그래서 리프치는 나란히 걸어갈 장소가 없어서 때론 한 발 뒤에서 쫓아오기도 했으며 때론 나란히 얘기하면서 걷기 위해 큰 거리의 흙탕 속으로 뛰어내리기도 했으나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거기에 일고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생각해냈다. 그 자신도 얼마 전에 스타브로긴의 뒤를 쫓아가기 위하여 역시 흙탕 속을 짧은 스텝을 밟으면서 숨가쁘게 뛰어갔던 것이다. 그랬더니 스타브로긴은 꼭 지금의 자기처럼 온 보도를 온통 차지하면서 한복판을 걸어갔다. 그때의 광경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니 그는 미칠 것만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거의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러나 리프친도 일종의 모욕감에 짓눌려 숨이 콱 막혔다. 아무리 표투르 스테파노비치가 우리들을 제멋대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한테만은 그렇게 대할 수 없지 않은가.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깊은 처지에 서 있지 않느냐 말이다. 또 지금까지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쉴 새 없이 이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더냐. 그는 잘 알고 있다.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심지어 지금의 극한 상황의 경우에도 그 리프친을 멸망시킬 수 있음을. 리프친은 벌써 오래전부터 표투르를 중호하고 있었다. 그건 함께 일하기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 거만한 태도 때문이었다. 지금 그 같은 잔인한 일을 단행해야 할 마당에 와서 그는 우리들 모두를 합친 것 이상으로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가엾게도 내일 저녁은 틀림없이 노예와 같이 제1착으로 약속된 장소로 출발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녀석들을 데리고 오매 틀림없다. 이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내일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몸을 망치지 않고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죽여버렸을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념에 몰두하면서 그는 말없이 폭군의 꽁무니를 뒤쫓고 있었다. 이쪽은 그의 존재마저 잊은 듯이 간혹 부주의하게 팔꿈치로 그를 난폭하게 때밀곤 했다. 돌연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어느 요릿집으로 쑥 들어갔다. 대관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리프치는 왈칵했다. 여긴 요릿집이 아닙니까? 비프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서. 농담이 아닙니다. 이곳은 언제나 사람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좋지 않나? 그렇지만 늦어지지 않을까요? 벌써 10시인데. 그쪽은 늦고 늦지 않고가 없어. 그러나 난 늦어지면 곤란합니다. 동지들이 되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멋대로 내버려 두게. 그 녀석들한테로 가다니 구질구질하지 않나. 오늘 자네들하고 수선을 떠느라고 식사도 못했어. 키릴로프한테는 늦어지면 늦을수록 더 정확하다네.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별실에 자리를 잡았다. 리프치는 화나고 모욕을 당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구석자리의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식사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30분이 지났다.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서두르지 않고 사뭇 맛있게 쩝쩝 입을 다시면서 먹어댔다. 2번씩이나 겨자를 칠하기도 하고 맥주를 주문하기도 하면서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질 않았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한꺼번에 2가지 일을 할 수 있었다. 입맛을 다시면서 음식을 먹고 동시에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것이다. 리프치는 그가 미워 못 견뎠음인지 그로부터 도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일종의 신경의 발작과 흡사한 것이었다. 그는 상대방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비프스테이크의 조각을 일일이 셈하였다. 그 입이 쩍 열리고 기름진 고기 조각을 사뭇 맛있게 씹으며 즙을 빨아 먹는 게 참을 수 없도록 밉살스러웠다. 마지막에는 그 비프스테이크조차도 미웠다. 그는 뭔가 눈알이 핑핑 돌아감을 느꼈다. 머리는 어지러워졌고 등골이 갑자기 뜨거워지기도 하며 싸늘해지기도 했다. 자넨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 이거나 읽어보게. 벼랑간 표투르 스테파노비치가 한 장의 종이 쪽지를 그에게 던졌다. 리프치는 촛불 쪽으로 다가섰다. 그 종이는 서투른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메워져 있었고
행마다 정정한 곳이 있었다. 무척 고심하여 다 읽었을 땐 이미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계산을 마치고서 나갈 채비를 차리고 있었다. 보도에 나오자 리프치는 그 종이 쪽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잠깐만 참아주게.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런데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리프치는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내 생각으론 이런 경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마침내 분통은 터지고야 말았다. 그는 마치 누구한테 잡혀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령 우리가... 그는 온몸을 파닥파닥 떨면서 말했다. 이런 경문을 뿌리는 일을 결심한다면 그야말로 우둔하고 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남의 경멸을 받을 뿐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꿋꿋한 걸음걸이로 들어갔다. 나야말로 달리 생각합니다. 대간절 이건 당신이 쓰신 겁니까? 그건 자네가 알 일이 아니야. 난 빛의 인격.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시도 역시 게르첸이 지은 거라곤 생각할 수 없어요. 바보 같은 소리 작작하게나. 그건 훌륭한 시야. 난 여태껏 미심쩍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리프치는 기운이 솟구쳐 오르기나 한 듯이 줄곧 뛰면서 기세를 올렸다. 예를 들면 왜 우린 일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선전하는 겁니까? 유럽에는 프롤레타리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체의 파괴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만 러시아에는 우리와 같은 애호가만 있기 때문에 그냥 먼지만 일으킬 따름이죠. 난 자네를 프리에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네. 프리에서라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당치도 않은 소리임을 나도 알고 있어. 아닙니다. 프리에설은 당치도 않은 소리가 아닙니다. 실례지만 난 5월에 반란이 일어나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리프치는 윗마기의 단추까지도 풀어 제쳤다. 그만큼 무더웠다. 이제 그만하면 충분해. 그리고 지금 잊지 않도록 일러두지만 하고 표투르 스체파노비치가 무섭도록 냉정한 어조로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자넨 이 경문을 직접 조판해서 인쇄하지 않으면 안 돼. 샤토프가 보관하고 있는 인쇄기를 내일 우리가 파내면 자넨 그날로부터 즉시 보관을 책임져야 해.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활자를 모아서 한 장이라도 더 찍어 놓아야 해. 이번 겨울 내내 그걸 뿌려야 하니까. 자금의 출처에 대해선 따로 지령이 있을 거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들어 둬야 해. 다른 지방에서도 주문이 있을 테니까. 싫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그런 일을 짊어질 순 없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수하게끔 된다네. 난 중앙위원회의 명령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자넨 거기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네. 하지만 내 생각으론 외국에 있는 러시아의 중앙위원회는 현실의 러시아를 망각하고 일체의 연락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수백 개의 5인조가 있다는 것도 거짓이고 오직 우리들 5인조가 하나 있을 뿐이고 연락망 같은 건 전혀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마침내 리프치는 숨이 막혀 말을 맺지 못했다. 사실의 진위조차도 판별 못하고 경솔하게 부안해동한 자네들이야말로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야. 지금도 내 뒤를 마치 더러운 똥개처럼 따라오지 않느냐 말이야. 아닙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린 당신 옆을 지나 새로운 결사를 조직할 권리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바보. 벼랑간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누나를 부릅뜨면서 혹독스럽게 고함을 질렀다. 두 사람은 얼마 동안 서로 맞보고 있었다.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몸을 획 돌리더니 자신만만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앞서가던 길을 향했다. 리프치는 이대로 돌아설까 보다. 지금 되돌아서지 않으면 영영 돌아서지 못할 거다. 리프친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번쩍 스쳐갔다. 꼭 10발짝 걷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11번 떼어놓는 발걸음부터는 하나의 자포자기한 상념이 그의 머릿속에 확 타올랐다. 그는 되돌아서려고도 또한 뒤따라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필리포프네 집으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지만 그곳까지 도착하기 전에 울타리에 따라 있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좁은 도랑길로 나섰다. 한참 동안 그들은 도랑의 비탈진 경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발이 주르르 미끄러져 울타리를 잡고 걸었다. 휘어진 울타리의 제일 구석진 어두운 곳에서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널빤지를 한 장 빼냈다. 그리고 그곳에 열려진 구멍으로 곧장 기어 들어갔다. 리프치는 잠시 동안 어리둥절했지만 이윽고 자기도 뒤를 쫓아 기어 들어갔다. 널빤지는 전처럼 제자리에 끼웠다. 이것은 폐지가가 키릴로프한테로 몰래 들어가던 바로 그 비밀 통로였다. 우리가 여기에 온 걸 샤토프한테 알려선 안 돼. 하고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리프친을 향해 매우 엄하게 속삭였다. 3. 키릴로프는 이 시각이면 언제나 하는 버릇처럼 그 가죽을 씌운 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마중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스럽게 몸을 튕기며 들어오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바로 상상한 대로 하고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말했다. 난 그 일 때문에 왔다네. 오늘인가? 아니, 내일이라네. 이맘때 말일세. 그는 갑자기 침착함을 잃은 키릴로프의 모습을 다소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성급히 테이블 옆에 가 앉았다. 그러나 키릴로프는 벌써 침착을 되찾은 듯 전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녀석들이 통 믿질 않아서 난 리프친을 데리고 왔는데 자넨 화내지 않겠지. 오늘 밤은 화내지 않겠지만 내일은 나 혼자 있고 싶네. 그러나 내가 오기 전에 해치워버리면 안 되네. 내가 입회해야만 되네. 자네 입회는 바라질 않네. 자넨 기억하고 있겠지.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쓰고 거기에 서명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난 어떻게 하든 좋아. 그런데 오늘 밤 오래 머물고 있을 셈인가? 난 그 사람을 꼭 만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30분가량 폐를 끼쳐야 할 것 같네. 그 다음은 자네 생각대로 30분만 앉아 있겠네. 키릴로프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동안 리프치는 구석자리에 있는 주교의 초상화 밑에 자리를 잡았다. 아까의 자포자기하던 절망적인 상념이 점점 그의 머릿속에는 크게 뿌리를 더해갔다. 키릴로프는 통 그에게 눈을 주지 않았다. 리프치는 그전부터 그의 지론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 항상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묵묵히 음울한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차를 마셔도 괜찮겠나? 하고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방금 비프 스테이크를 먹었지만 차는 자네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네. 마시고 싶으면 마셔. 그전엔 자네가 손수 대접해 줬는데.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시큼하고 까다로운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내까렸다. 그건 어느 것이든 매한가지야. 리프친한테도 권하면 좋겠군. 아닙니다. 난 마실 줄 모릅니다. 마실 줄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마시고 싶지 않은 거야.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난 이분 집에서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유달리 우미한 표정을 지으며 리프치는 거절했다. 표투르 스체파노비치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신비한 냄새가 풍기는군. 도대체 자네들은 이상한 친구들이야.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녀석들이야. 아무도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꼬박 1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난 단 한 가지 사실만은 잘 알고 있어. 벼랑간 그는 날카롭게 덧붙였다. 어떠한 편견이라 해도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완수하는 일을 방해할 순 없어. 스타브로기는 가버렸나? 하고 키릴로프가 물었다. 가버렸어. 그거 참 잘한 일이야. 표투르 스체파노비치의 눈빛이 번쩍 빛났지만 곧 스스로 억눌러 버렸다. 난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겠어. 단 제각기 약속을 지켰으면 하네. 난 약속을 지키네. 난 부단히 이렇게 믿고 있다네. 자넨 독립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자기의 의무는 이행할 거라고. 자네는 참 우스운 친구군. 그렇다고 해두게나. 난 사람을 웃기는 일을 무척 즐거워하네. 남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흡족해 하네. 자넨 내가 자살했으면 하고 속으로 죽도록 바라고 있겠지. 그리고 갑자기 싫다고나 하지 않을까 하고 무척 두려워하는 거지. 하지만 생각해보게나. 자넨 자진해서 우리들의 행동과 자기의 계획을 결합시키려 한 게 아닌가. 우린 자네 계획을 염두에 두고 벌써 여러 가지 일을 꾸몄단 말일세. 그러니 자네가 지금에 와서 싫다곤 할 수 없네. 자네 쪽에서 우리를 끌어당겼기 때문이지.
그런 일을 강제로 할 권리는 조금도 없어. 알고 있어. 물론 그것은 자네의 자유의사에 달린 거고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자네의 자유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랄 뿐일세. 그래, 자네들의 온갖 추잡한 일을 죄다 짊어지란 말인가. 보게나, 끼릴로프, 자넨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혹시 거절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말하게나. 난 두려워하지 않네. 실은 자네가 너무 많은 걸 물어보니까 슬쩍 그렇게 말했을 따름이야. 곧 돌아가겠나? 또 물어볼 게 있나? 끼릴로프는 경멸하듯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보게나, 점점 화를 내고 불안해하면서 또 어떤 말씨를 써야 할지 몰라 하면서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말을 이었다. 자네 혼자 남아서 사상을 집중하기 위해 내가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자네로선 누구보다도 자네한테는 위험한 징조라네. 자넨 많이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나의 의견으론 생각은 그만두고 그냥 간단하게 해버리는 게 좋겠어. 자넨 사실 나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한 가지 나로선 무척 꺼림칙한 것이 그 순간에 자네 따위 더러운 벌레 같은 녀석이 나의 옆에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런 일은 어떻게 하든 마찬가지가 아닌가. 진정 그렇다면 난 그때 밖으로 나가 현관에 서 있어도 좋겠지. 자네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임하지 못하다니.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야. 난 현관에 서 있겠어. 그리고 나란 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고 또 자네보다 무한히 낮은 인간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좋지 않은가? 아니야. 자넨 무한이랄 순 없어. 자네는 비록 재간도 가지고 있지만 대단히 많은 사물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 그건 자네가 옹졸한 인간이기 때문이야. 다행한 일이야. 실로 깊은 일이야. 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남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대단히 기쁘단 말이야. 이런 순간에 말이야. 자넨 아무것도 모르는군. 말하자면 나는 무엇이든지 경의를 표시하면서 듣고 있다네. 자넨 아무것도 못해. 심지어 지금에도 그 조그만 분노마저 숨기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하찮은 분노를 얼굴에 나타낸다는 것은 자네로서는 이롭지 못한 일일세. 가령 자네가 나의 마음을 몹시 건드린다면 난 갑자기 반년쯤은 나중에 할 거라고 대답할는지 몰라.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자네 이론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나 자네가 그 이론을 우리를 위해서 고안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실행할는지 모른다. 이 사실만은 알고 있어. 그리고 또 자네가 사상을 삼킨 게 아니고 사상이 자네를 꿀꺽 삼켜버렸으니까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역시 알고 있다네. 뭐라고? 사상이 나를 꿀꺽 삼켜버렸다고? 그렇다네. 내가 사상을 집어삼킨 게 아니란 말이지. 그거 좋은데. 자네한테도 조금의 이성은 있군. 자네는 약만 올리고 있지만 나는 자랑스러운걸. 훌륭해. 꼭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자넨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안 돼. 충분해. 자네도 차를 마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게. 젠장, 좋도록 하지.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일어섰다. 그래도 좀 이른 것 같군. 여보게, 키릴로프. 매춘부 마스니치한테로 가면 그 녀석을 만날 수 있겠지. 누군지 알겠나?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도 거짓말을 했을까? 만나지 못할 걸세. 그 친구는 이곳에 있지 거기엔 없어. 뭐? 여기에 있다고? 망할 놈 같으니 대관절 어디 있어? 부엌에 틀어박혀 마구 마시고 먹고 있네. 건방진 녀석.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녀석은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을 텐데.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놈한텐 여권도 돈도 없어. 모르겠네. 그 친구는 작별을 고하러 왔다네. 말끔히 옷을 갈아입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이젠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셈인가 보던데. 자넨 악당이기 때문에 자네 돈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하더군. 하하, 그 녀석은 내가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하고 있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난 지금이라도 그 녀석을... 어디 있어? 부엌에? 키릴로프는 어두침침한 조그만 방으로 통하는 연문을 열었다. 이 방에서 층계 3개를 내리면 곧장 부엌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여기엔 다락방 비슷한 골방 하나가 칸이 막혀 있었고 그곳엔 항상 하녀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지금 이 방 구석자리에 있는 성상 밑에 아무렇게나 깎아서 만든 엷은 널빤지 탁자를 마주보고 폐지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식탁보도 없는 탁자 위에는 보드카에 작은 술병이 놓여 있었고 접시에는 빵, 그리고 사기 그릇에는 찬 고기 조각과 감자가 들어 있었다. 그는 유유히 찬 음식을 씻고 있었다. 벌써 반쯤 취해 있었으나 그래도 반 외투를 입고 길을 떠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는 것 같았다. 칸막이 너머에선 사모바르가 끓고 있었지만 그것은 폐지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폐지가 자신이 오히려 의무적으로 불을 붙여 사르기도 하고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하여 벌써 일주일간이나 알렉사이 닐르이치 나리를 위해 매일 밤 그 시중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매일 밤 차를 마시는 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찬고기와 감자는 한여가 없는 걸 보니 아마 키릴로프 자신이 폐지가를 위해 아침에 구워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굳게 믿고 있다. 도대체 내 놈은 무엇을 생각해낸 거야? 하고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아래로 뛰어내렸다. 왜 일러둔 장소에서 기다리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힘껏 주먹으로 탁자를 쾅 내리쳤다. 폐지가는 위험 있는 태도를 보였다. 좀 기다리시오, 표트르 스체파노비치. 좀 기다려요.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고 뚜렷하게 발음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선 이것만 마음속에 새겨둬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키릴로프 씨 집에 손님으로 와 있어요. 당신은 시종 그분의 구두를 닦아도 좋을 사람이요. 그분은 당신 같은 사람과 비교하면 교육이 있고 현명하니까요. 그런데 당신으로 말하면 그리고는 갑자기 점잖은 태도를 지으며 나오지도 않는 침을 옆에다 탁 뱉었다. 그의 태도에는 거만하고 마음을 굳게 먹은 듯한 결심의 빛이 서렸다. 동시에 허세를 부리는 듯이 침착하고 따지려드는 태도도 엿보였다. 더욱이 이것은 폭발 직전에 조용하고 극히 위험한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그런 위험을 눈치챌 여유도 없었거니와 또 그런 것이 그의 인생관에는 어울리지도 않았다. 이날에 생긴 여러 가지 사건과 실패는 완전히 그의 머리를 흐리멍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리프치는 세 개의 층계 위에 있는 조그만 골방에서 호기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간절 너는 확실한 여건과 내가 일러준 곳으로 가야 할 넉넉한 여비가 필요 없는 거냐? 자, 들어봐요, 표트르 스체파노비치.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그럴듯하게 속여왔어. 왜냐하면 당신은 틀림없는 악당이기 때문이지. 난 빤히 알고 있었어. 당신은 마치 사람의 몸에 달라붙는 더러운 이와 같단 말이야. 아무튼 난 당신을 이렇게 보고 있어.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 인간의 피해 대가로 나한테 많은 돈을 약속하고 스타브로긴 씨를 대신해서 서약까지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정말로 당신은 엉터리였어. 그것뿐이야. 나야 피 한 방울이라도 거기에 관계가 없는 거야. 1,500루블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스타브로긴 씨는 당신의 따귀를 갈길 뻔하지 않았나? 우린 다 알고 있어. 이번에도 당신은 나를 위협해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어떤 일이냐는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았어. 난 속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 나를 빼제르부르크로 보내자는 건 나의 분별 없는 경솔한 마음을 염두에 두고 어떡하든 스타브로긴 씨에게 원한을 풀자는 것이겠지. 그러고 보면 당신은 제1의 하수인이 되는 격이지. 알겠어. 당신은 그 썩어 비뚤어진 마음보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진리의 창조주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물건으로 몰락했는지 알겠어. 당신은 우상숭배자야. 그러니 따따르 사람이나 모르드바 사람들하고는 한 계열에 속하지. 키릴로프 씨는 철학자니까 당신한테 진정한 하나님, 조물주라든가 이 세상의 시초라든가 내세의 운명이라든가 묵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생물의 변형을 몇 번이고 당신한테 들려줬던 거야. 그러나 당신은 말뚝 같은 멍청이니까 벙어리나 기머거리처럼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 무신론자라는 극악무도한 유혹자처럼 소이보 에르젤레프를 같은 길로 끌어넣었던 거야. 에이, 이 뻔뻔스러운 주정뱅이. 이놈아, 성상을 찍고 다니는 주제에 그래 하느님의 설교까지 하는 거냐?
그건 말이야, 표트르 스테파노비치. 당신이 말한 대로야. 난 틀림없이 찢었어. 그러나 난 진주만 뽑아냈을 뿐이야. 당신이 알 리가 없겠지만 어쩌면 내 눈물이 그 순간 하느님의 화로 앞에서 진주로 변했을는지도 모르는 거야. 하느님께서 내가 받은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거야. 왜냐하면 난 하루하루의 몸을 숨길 곳조차 없는 천혜의 고아이기 때문이지. 당신은 책을 읽어 알고 있겠지만 옛날 어느 장사치가 나처럼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짓고 기도를 드리면서 성모 마리아의 후광에 붙어있던 진주를 훔쳐낸 일이 있지. 그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훔친 돈을 죄다 마리아의 받침대에다 돌려놨어. 그런데 마리아는 대중 앞에서 그 장사치를 성의 속에다 감췄던 거야. 이러한 기적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국서에 그대로 쓰도록 일렀던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생지를 풀어놨단 말이지. 하느님의 은총에 상소리를 한 격이지. 가령 당신이 나의 타고난 주인이 아니었더라면, 어릴 적 나의 손을 끌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당신의 숨통을 꽉 눌러버렸을 거야.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말해 너, 오늘 스타브로긴을 만났지? 그런 걸 물어볼 권리는 당신에겐 없어. 스타브로긴 씨는 당신한테는 이젠 완전히 질려버렸어. 그분이 명령을 했다느니 돈을 내겠다느니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느니 그런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았어. 결국 그것은 당신이 나한테 억지로 떠맡긴 거야. 돈은 준다. 2000루블도 빼제르부르크에 도착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게다가 또 얼마 더 받게 된다. 이봐 대장나리,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을 보기가 참 우스워서 못 견디겠어. 어쩌면 그렇게도 당신은 경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스타브로긴 씨는 당신하고 비교하면 저 높은 층계 위에 계신 것 같이 생각이 드네. 당신은 아래쪽에서 어리석은 개처럼 컹컹 짖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어. 그분은 위에서 당신한테 침을 뱉는 것조차 커다란 선심처럼 여기고 있어. 뭘 모르나 본데.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격분해서 소리쳤다. 너 같은 개자식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고 바로 경찰에 넘겨버릴 거야. 폐지가는 벌떡 일어나더니 사납게 두 눈을 번뜩였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곤총을 뽑아들었다. 이때 순식간에 끔찍한 장면이 벌어졌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곤총을 제대로 겨누기도 전에 폐지가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있는 힘껏 그의 뺨을 후려쳤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또다시 뺨을 때리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3번, 4번 계속해서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정신을 잃고 눈을 부라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선 자세 그대로 마룻바닥에 쾅 하고 쓰러졌다. 자, 이놈을 진상할 테니 멋대로 데리고 가세요. 자신만만하게 몸을 돌리며 폐지가가 소리쳤다. 그는 순식간에 모자를 집어들고 벤치 아래에서 꾸러미를 꺼내 들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인사불성이 되어 콧바람을 불고 있었다. 리프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키릴로프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다. 물을 끼얹어라. 물을 끼얹어라. 하고 그는 외쳤다. 양동이 속에서 새로 된 커다란 국자로 물을 가득 퍼서 머리에다 끼얹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후다닥 몸을 떨곤 머리를 일으켰다. 이윽고 허리를 세워 앉으면서 멍청하게 앞을 보고 있었다. 어떤가? 하고 키릴로프가 물었다. 이쪽은 여태껏 정신이 들지 못한 듯 그리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듯 구멍이 뚫어져라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나 부엌에서 얼굴을 내민 리프친의 모습이 눈에 띄자 기분 나쁜 미소를 띄웠다. 그리곤 갑자기 마룻바닥에서 곤총을 집어들면서 꽁충 일어났다. 저 스타브로긴 녀석처럼 내일 이곳에서 도망칠 생각만 해봐라. 그는 벼랑간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말조차도 분명하게 발음하지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미친 듯이 키릴로프한테로 덤벼들었다. 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파리처럼 목을 매 죽여버릴 테다. 꽉 눌러 죽여서. 알겠나? 이렇게 말하곤 그는 키릴로프의 이마에다 곤총을 불쑥 갖다 댔다. 그러나 거의 같은 순간에 이윽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음인지 손을 떼었다. 곤총을 주머니 속에다 질러 넣었다.
그리고 더 이상 한마디의 소리도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냥 밖으로 달려나갔다. 리프친도 뒤따랐다. 두 사람은 아까의 널빤지 사이를 빠져나가 벌써 울타리를 잡으면서 도랑의 경사를 따라가고 있었다. 표투르 스테파노비치는 리프친이 따라가기 벅차리만큼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첫 번째 십자로에 닿자 그는 돌연 멈췄다. 그런데 하고 그는 도전이라도 하듯 리프친 쪽으로 몸을 돌렸다. 리프친은 권총과 아까의 활극을 생각하곤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지만 대답은 어쩐지 당돌하고 저항하기 어려운 힘을 가지고 그의 혓바닥에서 굴러나왔다. 나의 생각으로는 스몰렌스크에서 따시켄트까지 그처럼 열심히 대학생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소. 자넨 폐지가가 부엌에서 뭘 마셨는지 봤나? 뭘 마시다니? 보드카를 마셨죠. 알아두게. 그게 그놈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보드카 향연임을 알아두게. 앞으로 창고가 될까 해서 알려주는 거야. 자, 어디라도 가고 싶은 곳이 있거든 가버려. 내일까지 넌 필요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조심해.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알겠지. 리프치는 엉덩이에서 불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다. 4. 리프치는 벌써 전부터 다른 이름으로 된 여권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빈틈없는 속물, 가정에서의 변변치 못한 폭군, 어느 모로 보나 관리인 그가 더욱이 자본가이자 고리대금업자인 리프친이 만일의 경우 언제든지 외국으로 도망칠 수 있게끔 그를 도와주는, 말하자면 여권을 준비해두자는 그런 황당무계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기이하다. 그렇지만 그는 이 만일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이 만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자신도 뚜렷이 모르긴 했어도. 그러나 지금 갑자기 더욱이 극히 뜻밖의 형태로서 이 만일이라는 것이 실현되고야 말았다. 보도에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로부터 바보라고 들은 다음부터 끼릴로프네 집에 들어왔을 때까지 안고 있었던 잡보자기의 상념은 다름이 아니었다. 즉 내일이라도 당장 날이 새기 전에 모든 걸 내동댕이 치고 외국으로 주랭랑 치는 거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얘기가 지금의 러시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리 없다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은 외국에 있는 확실한 망명객의 전기를 조사해 보는 게 좋겠다. 그 누구도 이보다 더 똑똑하고 더 현실적인 도망 방법을 쓴 자가 없었던 것이다. 어느 것을 보아도 제멋대로의 공상의 세계다. 그것뿐인 것이다. 집으로 달려가자 리프치는 제일 먼저 문을 잠그고 가방을 끄집어내다가 손에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주섬주섬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큰 걱정거리는 돈 문제였다.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빼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문제는 빼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는 일각의 지체도 할 수 없다. 날이 셀 때까진 무슨 일이 있든 큰 길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기차를 탈 것이냐, 이것도 아직 몰랐다. 어딘가 우리 현에서부터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되는 정거장에서 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곳까지 비록 걸어서라도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연히 결심했다. 이렇듯 본능적이며 기계적으로 마치 회오리바람과 같은 상념을 머릿속으로 의식하면서 그는 열심히 가방을 챙기고 있었지만 갑자기 손을 멈췄다. 그리곤 손에 잡힌 걸 죄다 내동댕이 친 채 깊은 신음소리를 내며 긴 의자에 털썩 자빠졌다. 그는 뚜렷하게 의식했다. 자신은 아마도 도망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샤토프를 처치하기 전에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지금의 그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자각했던 것이다. 지금의 그는 한낱 조잡하고 감각이 없는 몸, 타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고깃덩어리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지금 외부의 무서운 힘으로 말미암아 조종되는 것 같았다. 아무리 외국행 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도망치는 것은 샤토프 사건 전에도 아니고 그 중도도 아니며 어떻든 샤토프 사건 후일는지 모른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고 서명되고 판에 박혀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견디기 어려운 우수에 휩싸여 끊임없이 몸을 떨며 자기가 자기에게 놀라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마비된 듯 조용해지기도 하면서 그는 문을 잠가놓고 긴 의자에 쓰러진 채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그럭저럭 시간을 보냈다. 그러자 벼랑간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생겨 그의 결심을 굳어버리게 한 동기를 마련했다. 11시에 그가 방문을 열고 가족의 거실로 나가자마자 그는 돌연 집 식구의 입에서 의외의 사실을 들었다. 다름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교회 강도의 장본인인 유영수 폐지가 여태까지 경찰이 그렇게도 추적했건만 끝내 잡히지 않았던 최근의 살인 방화 사건의 범인이 날이 샐 무렵 현에서 7베르스타나 떨어진 대로에서부터 자할인으로 빠지는 시골길의 분기점에서 시체로 발견되어 온 마을이 그 소문으로 떠들썩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전우를 살필 겨를도 없이 재빨리 집을 뛰쳐나와 좀 더 상세한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폐지가는 머리가 쪼개져서 쓰러져 있었고 모든 점으로 보아서 돈을 강탈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폐지가의 살인자를 전에 시비 꿀린 공장에 있던 폼가의 굳은 혐의를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단정하기에 족한 확실한 증거까지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폼가는 레바드킨 오누이를 죽이고 불을 지른 공범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내로서 틀림없이 레바드킨네 집에서 훔친 대금을 가지고 도중에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이 있었음에 틀림없었다는 것이다. 리프치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집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리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어젯밤 1시경에 돌아왔고 그로부터 아침 8시까지 줄곧 편안히 자기 방에서 누워 잤다는 사실을 뒷문에서 남몰래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강도 폐지가의 횡사에는 조금도 이상한 점이 없다. 이런 대단어는 여러 가지 경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폐지가의 보드카 향연은 오늘 저녁으로 마지막이다 하는 무서운 예언이 즉각적으로 사실로서 적중한 일이 어쩐지 의미심장하게 생각되어 리프친으로 하여금 갑자기 동요를 멈추게 했던 것이다.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마치 커다란 돌멩이가 위에서부터 떨어져 영원히 그를 눌러버릴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는 말없이 가방을 침대 밑으로 쳐넣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자 제일 먼저 약속된 장소로 떠나 샤토프를 기다렸다. 사실 여권은 여전히 호주머니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